안녕하십니까. 전학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4번 항목이에요. 자, 과징금 처분을 보시게 되면 환경부 장관이 과징금 처분을 하겠죠. 자, 환경부 장관입니다. 환경부 장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의 배출 시설입니다. 자, 공익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은 제외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자,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되는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의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대신에 조업정지 처분을 하면 우리가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봤을 때 조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우리가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요.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100분의 5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조업정지가 되게 되면 국민들의 생활에, 주민들의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조업정지를 대신해서, 다시 말해서 조업정지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요. 그럼 과연 과징금을 얼마를 부과할 것이냐?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합니다.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해서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 이내의 금액에서 과징금을 우리가 부과하게 됩니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5라는 내용이 갈로 넣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매출액에 얼마를 곱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과징금을 징수하는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조건 100분의 5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자, 환경부 장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배출시설,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은 폐수가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합니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자,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대외적인 신용, 고용, 물가 등의 국민경제 또는 그 밖의 공익을 현저하게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는 조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매출액에 얼마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매출액에 얼마를 곱하죠? 100분의 5를 곱해서 그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따라서 100분의 5가 정답입니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먼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입니다. 자, 여기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병원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발전소의 발전설비,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그리고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자, 제조업의 배출시설. 그러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의료기관이나 발전소나 학교 같은 경우에서는 공익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에서는 제조업이 어떻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S전자라든지 그 다음에 H차라든지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뭐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계적인 기업에서 조업정지 12일을 우리가 정지가 된다고 하면 국가적인 신용도나 여러 가지 고용 등에 대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장들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뜻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24번. 환경부 장관은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공익 등을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 경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조업정지 처분에 가름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하는 사업장을 봅니다. 자, 그럼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해당하죠. 그 다음 발전소의 발전설비 해당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배출시설 해당하죠. 그리고 공공사업법에 의한 공공기관의 배출시설. 여기서 공공기관하고는 관계없어요.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뭐 시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청이라든지 여기서는 우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이 내용 정도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특히 이제 파란색으로 해놓은 제조업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S전자라든지 H자동차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과징금의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가 부과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과징금을 우리가 나타냈을 때 과징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면 행정처분, 그 다음 우리가 형사처분 두 가지가 있는데 조업정지 일수는 우리가 구청 같은데 시청이나 구청에서 나와서 뭐 지방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에 따른 조업정지 일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1일당 부과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사업장 규모별 부과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냐면 곱해요. 곱해서 과징금을 산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조업정지일수라는 것은 행정처분이 내려져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1일당 부과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 정해져 있느냐면 1일당 부과금액은 종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300만 원이에요. 가장 큰 1종도 300만 원, 가장 작은 5종도 3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일당 부과금액이 300만 원이니까 부과기간이 이제 조업정지기간이 길면 길수록 돈이 커지는 거죠. 자,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 여기는 규모별 부과개수예요. 따라서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는 1종 사업장이 얼마냐 하면 1종 사업장이 2.0. 자, 그리고 2종 사업장이 1.5. 3종 사업장이 1.0. 4종 사업장이 0.7. 5종 사업장이 0.4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각각의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부과개수를 곱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과징금이 선정이 되면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며칠이냐면 30일 내로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과징금의 부과 기준에서는 조업정지 일수, 그리고 1일당 부과금액, 그리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기수로 곱해서 나타내는데 이 각각, 특히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기수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25번에 보시면 오염 할당 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서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사업장 규모별 부과개수입니다. 자, 1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얼마죠? 2.0입니다. 그리고 2종 사업장이라고 하면 1.5가 되죠. 3종 사업장은 1.0입니다. 그리고 4종 사업장은 0.7이죠. 그리고 5종 사업장은 0.4. 따라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 답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5번 항목에 보시면 수질오염 물질을 측정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수질오염 물질의 측정인데 보통 우리가 수질오염 물질을 측정했을 때 어디서 측정하는 거죠? 회사에서 측정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측정했을 때 자가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회사 자체 내에서 환경팀에서 측정하는 것을 자가 측정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측정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수질오염 물질을 측정하게 되는 건데, 자, 주체는 누가 되느냐 하면 사업주가 주체가 됩니다. 자, 이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게 하든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측정 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든지 두 개 중에서 한 개를 하는데 각 사업장에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 사업장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각각의 그 종별에 따라서 우리가 자가 측정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자가 측정 횟수를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 말씀드린 것처럼 배출시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우리가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수질오염 방지시설이죠. 그래서 배출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가동하게 되면 그 두 가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환경기술인이죠. 그래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다시 말해서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환경기술인의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법적으로 반드시 환경기술인을 채용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보시게 되면 먼저 환경기술인에 관계되는 내용을 보면 선임 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면 선임 주체는 사업주가 선임을 하죠. 자, 그래서 사업주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위해서 환경기술인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했을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환경기술인을 선임을 해야 되고 그 환경기술인을 선임하는 것은 누구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그 대통령령에 따라서 다시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나와 있는데 환경기술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나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누구의 명령으로 정하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죠.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대통령령 대신에 환경부령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출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환경기술인을 바꾸어서 임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내용, 다시 환경기술인을 임명신고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환경기술인을 임명신고라는 것은 선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배출시설을 처음으로 가동했을 때 선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기존에 배출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었는데 환경기술인이 교체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회사에서 배출시설을 가동을 해요. 그럼 방지시설도 같이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럼 배출시설을 가동하기 전에 우리가 신고는 미리 배출시설 가동 여부에 대해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미리 신고를 했을 때 뭐를 동시에 해야 되느냐면 환경기술인도 동시에 선임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서는 배출시설 가동신고와 동시에 환경기술인도 선임이 돼야 되죠. 만약에 배출시설에 가동신고를 했는데 환경기술인 신고를 못했어요. 그러면 가동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동할 수 없습니다. 관리할 사람이 없는데 가동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서는 설치신고와 이제 가동신고죠. 가동신고와 동시에 환경기술인도 선임을 해야 되고, 그 다음 환경기술인을 기존에 있던 환경기술인이 사유에 의해서 교체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그 사유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4대 보험이 종료된 날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이 종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선임을 하면 되느냐면 5일 이내에 선임을 하시면 돼요. 자, 두 가지인데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서는 배출시설 가동 시작 신고와 동시에 환경기술인을 선임하면 되고, 그 다음 기존에 있는 환경기술인을 우리가 교체하는 경우에서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임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 신고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그 사유가 발생한과 동시에 신고해야 한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그러면 바꾸어 임명한다는 소리는 기존에 있던 환경기술인이 퇴사를 하고 새로 환경기술을 뽑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서는 4대 보험이 종료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환경기술인입니다. 우리가 종별에 따라서 환경기술인의 선임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1종, 2종, 3종, 4종, 5종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 따라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이제 종별을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종, 2종, 3종, 4종, 5종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1종 사업장이 폐수 배출량이 제일 많죠. 그래서 하루에 폐수 배출량이 2000m의 삼성 이상이 되게 되면 몇 종 사업장에 해당하죠? 1종 사업장. 자, 그리고 700에서 2000m의 삼성 사이는 2종. 그리고 200에서 700 사이는 3종. 50에서 200 사이는 4종. 50m의 삼성 미만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 배출량의 범위를 주고 환경기술인을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1종 사업장에서 5종 사업장까지 우리가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량이 얼마에 해당하는 건지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종 사업장이 하루에 배출되는 폐수량이 제일 많기 때문에
자격 선임도 제일 높은 등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2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1명 이상, 그리고 3종 사업장은 자격 기준이 3개가 있어요. 수질환경 산업기사가 있어도 됩니다. 환경기능사가 있어도 돼요. 그리고 수질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이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1종, 2종, 3종에는 자격 기준이 필요한데 4종, 5종에는 자격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1명을 지정을 해서 환경기술인으로 선임하면 되죠. 그래서 자격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1종에서 5종까지 다 필요합니다. 왜? 4종, 5종도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에서는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1종 사업장은 수질환경 기사 1인 이상, 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 3종 사업장에서는 수질환경 산업기사, 환경기능사, 그리고 3년 이상의 수질 분야 경력이 있으면 된다는 것.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3종 사업장입니다. 자, 3종 사업장에 내가 수질 환경 기사를 선임을 하려고 해요. 선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금 3종 사업장인데 이 3종 사업장에 수질 환경 기사를 선임을 하려고 해요. 수질 환경 산업기사나 환경기능사나 경력 3년 수질 분야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수질 환경 기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 선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의 자격증은 하위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종 사업장에는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사용할 수 없지만 3종 사업장에서는 기사도 필요하고 산업기사를 써도 되고 다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해져 있는 등급 이상의 자격 기준은 하위의 종별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자, 문제 27번.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 중에서 제2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알맞은 것은, 자, 제2종 사업장에 2종 사업장은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수질환경 산업기사 1인 이상이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자, 이걸 뭐 다 기억은 잘 하시겠지만은 1종, 2종, 3종 있잖아요. 그래서 1종 사업장은 가장 높은 등급이 되는 그 기사가 되거든요. 옛날에는 기사 1급, 2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종은 두 번째니까 산업기사. 3종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3종이니까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세 가지가 필요하니까 그 중에서 한 개 경력이 들어가는데 3종이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연수가 헷갈리는 수가 있거든요. 3종은 3년, 수질 분야 3년, 환경기능사, 그 다음에 수질환경 산업기사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해. 3년짜리 한 명을 포함해서. 그 다음 2종으로 올라가면 두 번째니까 산업기사, 1종으로 올라가면 첫 번째니까 기사. 이렇게 기억을 해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격 기준 중에 특이한 내용을 몇 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이 돼요. 자,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종별이 4종과 5종 사업장이에요. 그럼 4종과 5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자격 기준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되게 되면 4종과 5종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몇 종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필요하냐면 3종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지만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포함된 하루에 10m의 삼성의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서는 선임할 필요는 없어요. 10m의 삼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10 곱하기 10의 삼성 리터예요. 다시 말해서 10,000리터 정도가 되면 자격 기준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2번은 삭제됐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어요.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서는 폐수 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 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4종과 5종인데도 불구하고 공동방지시설이에요. 공동방지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회사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같이 공동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하잖아요. 이 경우에서는 3종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 사업장은 제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3종 사업장은 제4종,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우리 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공폐수 처리 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서 우리가 처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서는 아래 등급의 자격 기준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종과 1종과 2종 사업장에서 공공폐수 처리 시설로 보내서 우리가 처리해요. 그럼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면 되고, 그 다음 우리 회사가 3종 사업장이에요. 그러면 4종,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문제 28번을 보시게 되면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방지시설의 설치 면제 사업장은 4, 5종 사업장에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우리가 둘 수 있다고 두어야 한다는 다릅니다. 두어야 한다는 것은 강제사항이고 둘 수 있다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 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4, 5종 사업장에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답은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1, 2종 사업장은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연간 90일 미만으로 조업하는 제1종에서 3종까지입니다. 이런 사업장은 4종과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수질 분야 환경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는 3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3종 사업장 같은 경우에서는 수질 환경 분야 경력 3년, 그리고 환경 기능사, 그리고 수질 환경 산업기사, 이 세 가지의 등급 중에 하나만 선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이에요. 그럼 회사에서 환경기술인이 어떤 내용들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말이겠죠.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 제일 중요한 게 환경기술인을 선임하는 목적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이 폐수 배출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배출된 시설을 방지 시설을 통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관리, 그리고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 기록부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수질오염 물질 측정. 여기서 측정이라는 것은 자가 측정이죠. 이 자가 측정은 회사에서 직접 해도 되고 측정 대행업체에 위탁을 해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내용에도 있는 것처럼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을 개선을 한다든지, 운영에 관계되는 운영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자가 측정을 한다든지, 이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주로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문제 29번. 다음 중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환경부 장관이 지시하는 부하량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시를 하게 되면 누가 지시를 하는 거죠?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위해서 시도지사 6번 항목이죠. 6번 항목.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아니고 요 내용이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이 되니까 가번은 틀렸어요. 그리고 나번 폐수 배출 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선에 관한 사항, 그리고 운영 일지를 기록하고 보존에 관한 사항은 환경기술인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업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러면 이제 환경기술인은 이런 업무만 하느냐? 그게 아니죠. 또 뭘 해야 되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또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환경기술인의 교육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먼저 교육은 두 가지 교육이 있어요. 최초 교육이라는 게 있고 보수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교육과 보수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하면, 최초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A라는 회사에 처음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환경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해서 환경기술인으로 업무를 이행할 때 여러분들이 교육을 환경보전협회라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기관에 교육을 신청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직을 했어요. 1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회사에 가서도 또 받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교육 같은 경우에서는 딱 한 번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수 교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수 교육이라는 것은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받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회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입사를 하니까 바로 교육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회사로 봤을 때는 3년째가 되는 날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2년을 근무하다가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B라는 회사로 이직하니까 또 교육이 나왔대요. 나는 2년밖에 안 됐는데 왜 교육을 받아? 이거는 회사를 기준하기 때문에 B 회사가 지금 이제 3년째가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이제 연차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또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A라는 회사에 들어오니까 바로 전해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3년 동안 교육을 안 받는 거죠. 그 다음 또 다시 이직을 하니까 바로 전해 내 선임자가 교육을 받고 나갔대요. 그럼 또 교육을 받지 않는 그런. 그래서 최초 교육이라는 것은 환경기술이 본인에 따라서 받게 되는 거고 최초로. 그 다음 보수 교육은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되는 교육입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갈로 넣기도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최초 교육은 기술 인력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반면에 보수 교육은 최초 교육 후에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기술 인력, 환경 기술이라고 했는데 기술 인력을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달라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회사에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을 환경기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 예를 들었는데 조금 바로 밑에 보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회사를 물건을 제조해서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환경기술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술인력이라고 하면 측정기기 관리 대응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있고 폐수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는 교육기관이 다르니까 그 교육기관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서 최초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최초 교육은 1년 이내에 그리고 보수 교육은 3년마다 실시한다는 거. 그러면 교육 기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육 기관은 환경기술인은 환경보전협회, 시도에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응업에 등록된 기술 인력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교육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폐수 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 요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기관은 우리가 인력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세 가지를 분류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기관, 대상자 등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최초 교육은 환경기술인 등이 최초로 업무에 종사한 날로부터 얼마? 1년 이내. 그리고 보수 교육은 최초 교육 후 3년마다 실시하는 교육. 그리고 환경기술인 교육은 환경관리협회. 환경관리협회는 아니죠. 뭐죠? 환경보전협회죠. 보전협회. 자, 그리고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의 교육과정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따라서 정답은 답은. 자, 그리고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교육과정이 있는데, 자, 교육과정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첫 번째 보시면 환경기술인 과정.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기술인 과정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에서 환경업무, 폐수처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폐수처리 기술요원, 그리고 측정기기 관리 대행을 하는 기술 인력 과정,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폐수처리 기술요원이라고 하면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회사를 이야기를 해요. 회사에서 폐수 처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조업에서 폐수 처리장, 본인 회사의 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환경기술인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기간은 며칠로 정해져 있느냐 하면 교육기간은 4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요. 자, 환경기술인 또는 기술요원이 관련 분야에 따라서 이수해야 될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의 기준은 단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 교육은 제외한다고 그랬어요. 4일 이내. 따라서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7번 내용에 보시게 되면 이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1번 환경부 장관은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합니다. 자,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 자, 그러면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로 관할 구역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 전까지 교육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자, 15일
전까지 교육기관 장에게 통보. 그리고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서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서는 해당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통지합니다. 그 다음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 개시 전까지 해당 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부득이한 경우로 못 받는 경우에서는 보충 교육이 있겠지만 정해진 교육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수업은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